그럼 파트 2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의 기술이 어떻게 IT 산업을 흔들고 시장을 형성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전화기를 재발명하려 합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이 한마디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애플을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는 고인이 됐지만 애플은 여전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들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으로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버, 페이스북의 소셜미디어, 아마존닷컴의 구독형 유통 서비스, 구글의 유튜브 등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하고 있죠. 단순히 기업만 커진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에 투자한 사람들도 상당한 부를 구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들 기업에 투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혁명이라면 메타버스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입니다. 상위 1%의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메타버스 세계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량과 기술력을 가진 그들이 그저 메타버스가 재밌어 보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 스마트폰 혁명 때 이 기업들을 알아보지 못해 아쉬움을 삼켰다면 지금부터라도 메타버스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은 메타버스로 인해 큰 지각 변동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며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디지털 휴먼과의 공전, AI 문제입니다. 과연 인류의 시대가 끝나고 AI 시대가 도래할지에 대해 사람들은 흥미로움과 두려움을 같이 느끼곤 하죠. 확실한 사실은 AI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하리란 겁니다. 메타버스와 AI는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흔히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겉모습이 사람과 같고 사람처럼 움직이며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인류가 생각하는 AI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AI를 사람처럼 구현하기에는 기술적, 상업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던 AI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메타버스가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우리와 마주치는 AI가 바로 그런 사람과 비슷하게 사고하고 말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기술적으로, 상업적으로 AI가 발전하기 위한 좋은 터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 AI는 작곡도 하고요, 가수로도 데뷔를 했었고요, 글을 쓰기도 하고요,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 직종이나 제조업, 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제조업 관련 기업들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제조업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큰 이익을 보지만 진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기업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죠.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기술로만 구현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사회, 그리고 즐길 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중들은 신선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눈길을 돌릴 겁니다. 당연히 콘텐츠와 관련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즉, 메타버스 세계에선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기업만이 새로운 콘텐츠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앞으로 AI는 마케팅, 유통 등 소비자의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서도 급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AI가 라이프로깅 메타버스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마련이죠. 지금도 SNS를 통한 자동 추천 같은 AI 기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어디까지가 소비자를 위한 정보 수집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영역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경향은 AI가 발전하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AI의 가이드에 따라 개인의 선택이 영향을 받는 영역이 커지는 만큼 인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약해질 가능성도 충분하죠. 그렇지만 AI의 발전은 소비자가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더 늘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메타버스의 발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죠. 메타버스를 통해 발전하는 AI가 어느 한쪽 집단이 아닌 근로자, 경영자, 소비자, 심지어 살아가는 세상까지도 모두에게 더 나은 경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깊게 협의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조화로운 합의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어느 기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2020년 엔비디아의 개발자 이벤트인 GTC에서 창업주 겸 CEO 젠슨 황이 한 말입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엔비디아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컴퓨터에 주로 쓰이는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픽 카드라고 부르는 부품이 바로 GPU입니다.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집을 만드는 경우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땅을 고르는 겁니다. 디지털 지구를 만들 때는 가장 먼저 서버를 골라야 하지요. 그 다음으로 집을 지을 재료와 도구를 구해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만드는 도구가 바로 GPU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현실과 비슷한 실제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각적 정보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래픽이라고 부르는 가상 정보를 시각적인 정보로 변환하는 데 쓰이는 그 연산장치가 바로 GPU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컴퓨터에 사용되는 GPU를 가지고 어떻게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됐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우선 GPU는 단순히 게임만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3D 모델링 전반에 관여하는 핵심 장치이며 가상 서버를 구축하는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이기도 합니다. 즉 엔비디아와 메타버스는 서로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GPU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GPU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며 설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데요. 옴니버스는 개방형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안에 현실과 똑같은 물리법칙을 적용하고 가상 협업과 포토리얼리즘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 옴니버스를 활용하면 건축, 제조, 제품 디자인, 미디어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거대한 공장을 미리 짓거나 수백 톤이 넘는 선박을 미리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산업적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조 분야에서 비슷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확장 현실, 즉 XR을 활용해서 화학, 자동차, 조선해양 등 국내 3개 제조업 분야에서 가상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화학과 자동차 공장에는 실제와 똑같은 공장을 메타버스에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제와 똑같은 공간이나 제품을 가상 공간에 만드는 기술을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그대로 번역하면 가상 공간의 쌍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기술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의 정보를 IoT 기술로 수집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보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 공간의 현실과 똑같은 물리적 공간을 재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럼 또 이쯤에서 도대체 IoT가 뭔데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IoT, 즉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사진을 전송할 때 사람이 직접 보낼 정보를 선별하고 전송해야 했죠. 하지만 IoT 기술 기반 사회에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분류두면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나 블루투스 등의 센서를 통해 기기 간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이런 IoT 기술을 바탕으로 현실과 가상 세계를 이어줍니다. 메타버스 세계관을 통한 가상 공간 활용은 제조업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대만을 보면 현실 속 댐을 가상 공간에 투영해서 방출량, 형태 등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재난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XR,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활용한 플랫폼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재난 방지, 인명 구조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 기술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분야가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해결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변할 세계를 예상하고 이에 발맞춰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과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그 너머 메타버스의 산업 구조와 투자 관련 지식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ESG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투자 의사 결정 시에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재택근무는 ESG와 매우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재택근무는 기업이 이산화탄소 같은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공헌합니다. 또한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업무 만족도가 높습니다. 벌써 재택근무 시행만으로 ESG의 두 가지 측면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재택근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메타버스가 발전하면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시행 방법도 다양해지겠죠. 오히려 메타버스가 재택근무의 최종 진화 형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미래에 메타버스가 발전하면 재택근무를 진행하면서도 아바타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대면 업무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거고요. 이는 기업에도 개인에게도 엄청난 이점을 갖다 줍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환경, 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이처럼 업무의 거리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넘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국가 간의 경계도 지역 간의 경계도 희미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한 가지 문제인 도시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적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메타버스 세계가 오면서 정보 처리 분야의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통신 인프라 구축은 도시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 인구 집중도의 증가세가 지금보다는 둔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도시 인구가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이나 가상의 세계까지 지구라는 땅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다른 의미로 인구는 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의 발전은 공간, 거리 등 수많은 기존의 가치가 달라지는 현상을 동반합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느끼는 심리적인 친밀감이나 거리감도 서서히 변하겠죠. 우리는 가까운 지역에 살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먼 곳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는 사전에서 이웃이라는 말의 정의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경쟁 세력 모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산업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봐야 합니다. 현재 메타버스 세계에 눈독 들이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공룡들이 떠오릅니다. 진입이 예상되는 기업들도 화려합니다. 공유경제의 거인 에어비앤비가 VR 여행을 선보이고 국내에선 다양한 IT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길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타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체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거나 소비하는 구매자나 용역이나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로 남아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의 등장은 기존의 산업을 식별하던 모델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인프라와 플랫폼을 신규 진입 기업이 직접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독시 형태의 세계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메타버스 세계에서 기술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세계관인 만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내러티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하나의 기업이 전부 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리미엄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두 플랫폼 모두 자체 동영상을 제법 축적한 지금까지도 수입을 발생시키는 콘텐츠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유튜브는 아예 소비자들이 콘텐츠 제공자 역할을 가능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도가 높다고 말하는 샌드박스 게임의 대표주자
마인크래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만을 론칭했다면 지금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유저가 만든 다양한 형식의 게임들이 존재하기에 마르지 않는 콘텐츠 왕국을 건설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기술력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트래픽과 유입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입자를 찾을 겁니다. 그로 인해 신규 사업자들은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값싸고 편리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통 채널을 확보할 필요도 없죠. 만약 양질의 콘텐츠나 이미 팬덤을 확보한 신규 기업이라면 더욱 편리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번 파트에서 메타버스로 인해 바뀌는 세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켜봤습니다. 디지털 휴먼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직업의 정의가 바뀌고 삶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능력을 키우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메타버스가 어떤 산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